전 세계적으로 우주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내년 초에 민간 주도로 만든 관측 위성 아리랑 3A호가 발사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위성 카메라를 탑재해서 우주 궤도에서 정밀한 영상을 전송받을 예정인데요. 그래서 오늘 사이언스 앤 피플에서는 국내 위성 카메라 기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승훈 위성 탑재체 실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인공위성 탑재체 분야에서 20년 가까이 연구를 해오고 계신데요. 자, 먼저 그러면 이 탑재체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인공위성에는 그 위성 목적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탑재체가 실리는데요. 제가 개발해오고 있는 것은 우주 궤도에서 지상의 영상을 고해상도로 촬영하는 그런 고해상도 카메라고요. 또 이와 함께 그 환경이라든지 대기 환경이라든지 해양 등을 여러 파장대역에서 관측하는 그런 전자광학 기기들입니다. 네. 고해상도 카메라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 굉장히 좋은 성능의 망원경으로 모은 영상을 또 최첨단 전자 신호로 바꿔가지고 고속으로 지상으로 전송해 주는 것인데요. 네. 그 또 재미있는 말씀을 좀 드리자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디지털 카메라보다는 오히려 복사기에 그 촬영 얼개가 좀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카메라는 일반 카메라는 초점면이 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개발하는 이 위성 카메라는 그 철상 소자가 한 선으로 옆으로 이렇게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수직하게 그 위성 진행 방향에 의해서 훑어가지고 영상을 만들죠. 예, 약간 그 체계가 다르군요. 네. 그렇다면 20년 전에 이 인공위성 카메라 기술을 개발하게 되셨던 계기는 무엇인가요? 제가 선택한 건 아니었고요. 예. 또 다행히 그 저희 공부한 거하고 또 당시 우리나라가 필요로 했던 그런 기술 분야가 맞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큰 어떤 과학기술 발전의 줄기 속에서 다행히 제가 이제 광학을 전공했고 또 90년대 중반에 저희 항우연이 이제 처음으로 국가적 임무를 가진 실용위성 개발을 아리랑 시리즈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제가 항우연으로 오면서부터 처음부터 이제 고해상도 카메라 요 한 가지를 꾸준하게 일할 수 있었죠. 예. 네. 네. 이 인공위성이 수행하는 가장 큰 임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우주 궤도를 보다 정밀하게 보여주는 걸 텐데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인공위성 카메라 기술 어디까지 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첫 번째 실용위성을 개발하던 90년대에는 세계 최고의 이제 기술을 가진 미국 회사가 이제 만들어주면서 쉽게 얘기해서 만들어주면서 저희한테 이제 기술 이전을 해줬습니다. 저희가 네. 이제 현장 교육 방식이라고 해서 거기에 가서 이제 같이 일하면서 배웠죠. 그래서 그것이 아주 굉장히 그 소중한 그 기술적인 초석이 된 건 사실입니다. 네. 그 다음번에는 이제 더 성능이 좋은 것을 이스라엘 회사와 저와 저희 동료들이 거기에 이스라엘 가서 아주 명실상부한 공동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네. 실패도 많았고 아주 굉장히 고생 많이 했지만 결국 그 한 팀이 공동 개발 팀이 1m 해상도 카메라를 네.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주궤도에서 내려오고 있고요, 영상을. 그리고 3호부터는 이제 더 고성능의 70cm급 카메라를 저희 힘으로 최초 설계부터 최종 조립 시험까지 저희가 직접 개발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3호 아리랑 3호의 위성이 이제 내려가니까 그제서야 이제 위성 영상 쓰시는 분들이 이제 수고했다고 쓸만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3호부터 그런 소리 들으셨군요. 예. 그래서 이제 해외하고 비교를 하자면은 이 선진 외국들은 냉전 시대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 뭐 아주 대규모로 돈에 구애받지 않고 이제 시작을 한 건데 네. 저희는 그분들보다 이제 훨씬 늦게 시작했고 또 처음부터 경제성 논리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참 힘든 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네.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애국심이 있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게 있고 또 이제 굉장히 감사한 거는 우리나라 정부가 이 꾸준하게 이 과학기술을 추진하고 밀어주셔서 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룩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해외 선진국의 아주 초대형 군사위성을 제외하면은 그건 저희하고 급이 다르니까 그 외에 그 선진국 그 위성 카메라하고 저희가 만든 거하고 조금도 손색이 없습니다. 네. 참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 탑재체가 워낙 규모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정밀도도 유지해야 되고 그렇다면 개발 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직접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저희들끼리 이제 이 일이 아주 고급 수공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손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첫째는 그 정밀도가 그 기계적인 한계를 넘기 때문입니다. 네. 보통 이제 그 정밀 기계 단위는 그 정밀도의 단위는 밀리미터, 마이크로미터인데 네. 1000분의 1 밀리미터죠. 근데 저희는 그거보다 100분의 1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단위로서 보통 저희는 빛의 파장을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10나노미터대인데, 그러니까 10만 분의 1mm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만 분의 1mm 요. 네, 예. 상상이 안 되는 규모.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 위성 카메라를 만들기 위한 장비도 같이 설계하고 미리 이제 개발을 하는데, 좋은 그 정밀 기계로서 시작은 하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 사람의 손으로 직접 손으로 기계가 할 수 없는 그 정밀도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아주 미세하게 조정하고 반사형들을 정렬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 측정도 하고 이제 시험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사람 손이 필요하고 또 이 판단을 할 수 있는 두뇌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대량 생산을 할 수도 없고 기계로 편하게 개발할 수도 없어서 굉장히 그 최첨단 기기지만 사람의 그 손과 머리가 아주 필요한 그런 분야예요. 그래서 이런 정밀도가 또 높고 그다음에 또 탑재체는 열입 열기가 다 다릅니다. 네. 그리고 매번 최고 성능을 요구하고 이러기 때문에 다양하고 정밀도가 높으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또 네. 기계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직접 손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런 특별한 그 어려운 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 또 이제 시험할 때도 오래 걸리고요. 네네. 또 이렇게 위성 탑재체는 일반 광학계랑 달리 우주 환경하고 발사 환경을 견뎌야 합니다. 네. 그러고자 하려면은 이게 굉장히 큰 충격, 예를 들어서 지구 중력의 50배에 해당하는 그런 충격에도 이게 반사경 정렬이 틀어지지 말아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설계를 특별하게 하고 아주 실용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달씩 뭐 어떨 땐 1년, 2년씩 막 휴일도 없이 밤새서 네. 일을 해야 되죠. 네, 고급 수공예다. 이 표현이 정말 적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랑 3호에 장착된 에이스 카메라의 성능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확히 말씀드려서 이제 저희 아리랑 3호는 위성 고도가 685km 상공입니다. 거기서 이제 1초에 약 7km의 속도로 비행을 하면서 지상 해상도 70cm의 사진을 촬영하는 건데요. 조금 이제 이해하시기 어려워서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네네. 100m 밖에 0.1mm의 검은 점과 흰 점을 붙여 놓았을 때 이걸 구분해내는 성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까마득하네요, 정말. 네, 조금 어렵죠. 네. 그래서 저희 엔지니어들은 이제 이런 해상도라는 말을 쓰는데요. 네. 또 이 해상도란 말은 이제 좀 이따 발사될 아리랑 3A호는 55cm 해상도를 갖는데요. 55cm의 그 지상 물체가 한 점, 옆에 것과 구분되는 한 점으로 나타난다는 뜻이고요. 네. 그 물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파악하려면은 그거의 몇 배는 필요합니다. 네. 참 이렇게 정밀한 기계가 중력 50배까지 버티도록 만들려면은 정말 엄청난 기술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시간과 노력도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여기서 가장 힘들었던 점 한 가지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를 말씀드리긴 참 어렵고요. 그러니까요. 보통 저희가 이제 위성 카메라를 만드는데 한 4, 5년 정도 걸려요. 네. 그런데 그 5년 안에 거의 한 절반 이상은 이렇게 막 계속 연속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고생이 좀 따랐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 나라 사람들이 가진 장점이 이런 근면성과 책임감 이런 게 있으니까요. 네. 또 정부가 밀어주고 저희서 개인적으로는 희생이 적지 않지만 또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성공하면은 그러니까 올라가서 저희 같은 엔지니어는 물론 이제 올라가서 최초 영상이 내려올 때 굉장히 기다리는데요. 그 최초 영상이 아주 훌륭하게 내려왔을 때 아주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도 많고 또한 이 보람은 물론 당연히 첫 번째 영상이 내려왔을 때인데 네. 그래도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외국에서 배우고 또 네. 외국이랑 공동 개발하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 연구소 실험실에서 설계부터 최종 조립 시험까지 전부 다 저희가 하기 때문에 네. 훨씬 편해지고 좋아졌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만드는 거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위성 개발은 수십 개의 팀이 저희 탑재체뿐만 아니라 위성체까지 합해서 수십 개의 팀이 이제 하나의 목표, 하나의 일정 가지고 나가는데요. 네. 어느 한 팀이라도 이제 기술적 문제 때문에 지연이 생기면 위성 개발 전체가 지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혼자 이렇게 연구하는 분들하고 좀 반대로 저희들은 이제 이런 일정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요구받는 기술 수준이 5m를 간신히 미국에서 배워왔는데 그다음에 1m를 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1m를 공동 개발을 했는데 그다음에 그보다 2배 어려운데
70cm를 하라 그러고 50cm를 하라 그러니까 이제 점프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네. 아주 굉장히 참 고생이 많이 했습니다. 네, 정말 요구사항이 까다롭네요. 네. 지금 뭐 힘들었던 순간들, 보람됐던 순간들 쭉 스쳐 지나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탑재체 기술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선진 외국을 이제 따라가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분들은 이제 냉전 시대에 아주 엄청난 대규모로 이제 개발을 시작했고 벌써 한 50년 이상 이렇게 해오고 있잖아요. 물론 이 기술은 그 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20년 동안 해서 그 선진국을 따라잡았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아직도 저희들이 부족한 게 많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과학기술 발전을 정부가 앞에서 이끌고 일관되게 쭉 추진해 주셔서 그 속에서 저희들이 또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들이 그 애국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만큼 올라온 건데 외국을 이제 보면은 이제 인류 기업의 시대예요. 그래서 이런 기술이 첨단 기술이 인류 산업체로 넘어가서 산업 경제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성숙된 그런 기술은 산업계로 넘겨드려서 거기서 이제 더 경제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저희는 더 어렵고 또 더 새로운 거 그런 걸 또 해야죠. 네. 참 이게 국민의 시선도 부담스러우셨겠지만 우주 개발에 몸다는 과학인으로서의 그런 자부심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국내 순수 기술로 개발된 탑재체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우주기술 선진국으로 우뚝 설 날이 기대가 되네요. 지금까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이승훈 위성 탑재체 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